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의 유현준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포스트 코로나의 공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그 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는 항공망의 표시입니다. 엄청나게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죠. 사실 교통수단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공간이 압축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염병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과거에 보면은 14세기 때 말이라고 하는 교통수단이 나오면서 흑사병이 전 유럽까지 퍼져지게 됐고요. 그리고 21세기를 보면은 그 비행기가 점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빨리 전파가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에 사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더욱더 변하지 않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변하는 것을 보면은 일단 종교 건축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부분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이런 지구라트 신전 같은 거를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었고요. 그 위에 제사장이 1년에 몇 번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공간을 통해서 없던 권력을 만들어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그런 시선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런 TV 스크린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죠. 뭐 앵커맨 같은 사람들이 뭐 같은 시간 8시, 9시 이런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시선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권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원칙은 시간을 정해놓고 한 장소에 모아놓고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면은 권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선을 요즘에 받는 사람들은 이런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 유튜브 팔로워들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종교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런 건축 공간을 이용해서 어떠한 권력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실 혜택을 받았던 그런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배당의 모습인데요. 여기도 긴 의자를 놓고서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고요. 앞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히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릴 때 더 큰 권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불교보다 기독교가 공간의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한 번 초파일에 모인다면은 기독교는 매주 모이게 되니까 더 많은 어떤 권력의 집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자들도 긴 의자로 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긴 의자에는 10명이 앉으면은 복도에 접한 2명 빼놓고 가운데 8명은 밖에 못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거나 싫거나 앞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신흥 종교 단체들 이런 신천지 같은 데 예배 모습을 보시면은 집회 장소에 중간에 복도도 거의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좋으나 싫으나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요. 좁은 공간에 많은 밀도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더 많은 사람이 쳐다볼수록 권력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70명 정도 한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었던 학교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 교실에서 앞에 서 계신 선생님은 70명의 시선을 집중하는 권력을 갖고요. 운동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 3,000명의 전교생들의 시선을 집중받았던 교장 선생님이 더 큰 권력을 갖게 되죠. 최근 들어서 한 반의 학생들이 30명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담임 선생님의 권력은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 더 그게 현상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한 장소에 모일 수 없었던 종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슬람이죠. 유목 사회였기 때문에 흩어져서 살다 보면은 한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했던 방식은 시간을 맞춰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루에 5번씩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같은 다른 장소에 있지만은 한 가지 행위를 하게끔 하고요. 한 곳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이제 기도를 할 때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지금 다른 공간에 흩어져 있지만은 같은 시간에 한 방향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공통의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면서 일종의 권력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전염병이 돌게 되면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게 되죠. 한 장소에 한 시간에 모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많은 기존에 있는 권력 체계가 와해가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가 흑사병이 돌았을 때 유럽의 경우에 기존에 있었던 중세 시대의 어떤 규칙들과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을 또 보시면은 학교입니다. 학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 시간에 한 장소에 사람을 모아놓고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대표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분에 공통점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60년대, 70년대 교실의 모습입니다. 다 모든 책상들이 앞쪽을 바라보게 되고 똑같은 옷을 입혀놓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학교의 기능은 3가지가 있습니다. 지식 전달의 기능과 낮 시간 동안에 아이를 맡아주는 타가소의 기능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래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사회 조직력을 배양하는 공간으로서가 있는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식 전달의 기능만 할 뿐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기능은 다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게 되게 독특한 현상을 만들죠. 사실상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된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몇십 년 전부터 이미 뭐 우리가 아는 방송통신대학교도 있었고 지금도 많은 수업들을 온라인으로 하고 K무크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만약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은 한 명의 스타 일타 강사가 모든 수학을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수학을 다 가르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식 전달의 기능이 사실 온라인으로 되게 되면은 많은 공간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만 모이게 되고 시간당으로 딴 때 뭐 필요한 시간에만 모이게 되면은 공간들이 적게 필요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학교라는 공간에 빈 교실이 더 생겨날 거고요. 그러면 그 공간들을 만약에 부숴서 테라스를 만들면은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접점이 많아지니까 더 좋겠죠. 근데 학교라고 하는 게 변화가 생면은 사실은 다른 사회 전반적으로 큰 여파를 미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학교와 회사와 집 이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삼각구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가지신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결혼을 하고요. 결혼한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를 학교에 보내죠. 근데 기존에 우리가 보시면은 회사라든지 집은 이미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재택근무도 가능해졌고 집들도 과거에 한 장소에서 오래 살던 데에서 뭐 최근 들어서는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서 살기, 뭐 한 달간 제주도에서 살기 이런 식으로 렌탈도 주거의 그 환경들도 되게 짧은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잘 되고 먼슬리로 계약을 월달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생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발목을 끝까지 잡고 있던 게 학교입니다. 자녀들은 계속해서 아침 8시 혹은 9시까지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역을 떠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가 되면은 그러한 제약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회사라든지 주거 환경에 큰 자유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도 어찌 보면은 선생님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지식 전달의 기능이 만약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된다면은 사실 선생님의 기능은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지식 전달한다기보다는 아이들과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고 토론을 한다든지 뭐 5명 혹은 10명으로 그룹을 지어서 대화를 하는 쪽으로 사실 더 중심이 되는 그런 쪽으로 교육의 중심축이 옮겨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가속화가 되면은 위성학교에서 내가 수업을 들어도 되고 온라인 수업을 들어도 되면은 굳이 우리가 도시 속에서 뭐 계속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없고요. 나흘 정도는 도시에서 살고 3일 정도는 지방에 내려가서 시골 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되는 그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것들은 초기에는 되게 부유하고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들만 시작이 되겠지만은 나중에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중산층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국토 균형 개발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주민등록지에 등록된 사람들을 지방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공기업들도 많이 옮기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사람이 사는 곳의 위치를 사실은 주민등록지에 등록된 것보다는 이 사람이 어디서 몇 시간을 보내느냐에 더 포커스가 맞춰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민등록은 마포구에 등록이 돼 있지만은 실제로 일주일에 3일은 전라도 고창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경상도 어디 산골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쓰는 곳에 사실은 더 중심이 맞춰져서 경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주거 같은 경우가 또 변화가 되겠지만은 지금 보시는 이런 그 중산층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 방 3개짜리 30평대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데 이거는 사실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라이프 스타일이죠. 지방을 떠나서 도시로 오고 그 세대가 살던 데에서 두 세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만 사는 핵가족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평면 구조예요. 아이가 둘밖에 안 낳는 그런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방 하나씩 쓰고 부부가 한 방을 쓰는 방 3개짜리가 되는 거고요. 화장실은 하나만 있으면 되죠. 매일매일 샤워하게 되고 또 최근 들어서 80년대 들어서는 뭐 부모가 둘 다 바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화장실의 개수가 둘로 늘어나는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의 중산층의 모습이었는데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가족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평면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아이들은 낮 시간 동안에 학교에 가고 일하시는 부모들은 바깥에 회사에 가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실제로 집이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행동들을 집에서 보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시간이 한 155% 정도 증가가 됐다고 보는데
훨씬 더 이 수용하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공간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들은 사실은 사이즈가 좀 1인당 수요하는 집의 사이즈는 좀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거를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4인 가족도 사실은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쪽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 현재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1인 가구, 2인 가구 합치면 거의 60%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점유하는 면적이 보통 16에서 7평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거가 한 1.5배 늘어서 10평에서 12평 이 정도로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평형대는 보통 한 15평 이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2인 가족일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앞으로 이제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느꼈던 거는 자연 환경이 되게 필요하구나 우리한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못 가고 공원을 산책을 하려고 봤는데 공원이 가까운 데 있지도 않고 문제는 가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시화가 되면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자연 환경들은 사실은 다 공공의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자연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졌죠. 과거에는 마당이라든지 발코니가 있었는데 마당은 다 사라지고 아파트로 이사 가고요. 발코니는 발코니 확장법 때문에 다 사라졌습니다. 실내화가 됐죠. 그래서 다음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주거에 필요한 거는 이런 하늘을 볼 수 있는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도시를 떠나서 지방의 시골에 가서 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 모여서 살긴 하겠지만은 그러면서도 사적인 외부 공간을 접할 수 있는 이런 테라스가 필요한 공간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축 법규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법규를 바꿔서라도 테라스를 더 중산층들도 소유할 수 있게끔 현재는 본인들의 실내 면적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버리고 나서 테라스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거를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그런 게 더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책정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계속해서 우리가 실내 면적으로만 카운트해서 부동산을 판매하게 하고 부동산 가격이 매겨지면은 야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테라스는 아무도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외 공간 사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도 분양 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부동산 가격을 바꾼다든지 면적 중심의 가격 책정 방식에서 최적으로 바뀌게끔, 그래서 높은 천정고라든지 복층을 만들었을 때 정당하게 그게 가격으로 환산될 수 있게 해준다면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알아서 다양한 형태의 집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우리의 지난 30년, 40년 동안의 생활을 보시면은 가스레인지 개수도 늘어났고요. 냉장고의 크기도 다 양문형 냉장고를 쓰는 시절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부엌이 너무 작아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수용하게 바꿀 수 있게 해주려면은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를 벽식 구조에서 기둥식 구조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벽으로 돼 있으면은 사실은 벽을 내력벽이라고 해서 지붕 이 위에 하중을 받치는 벽들인데요. 이거를 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둥식 구조로 바꾸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뀌어나갈 어떤 기술과 이거에서 또 바뀌어나갈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평면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 때 터졌던 세 군데 사건이 있었죠. 신천지에서 사건이 한번 터졌고요. 큰 그 전염병이 있었고 사건이 있었고 이태원 클럽도 있었고 학교는 안 보내더라도 학원에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결국에는 권력과 섹스와 자녀에 관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바뀌지 않는 그런 본능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염병과 크게 사실은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의 유전자를 더 많은 다음 세대로 넘기기 위한 인간의 본능과 직결된 부분인 거죠. 도시하고 전염병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되게 새로운 얘기 같지만 우리 세대에서는 사실 처음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이게 역사를 쭉 한 5천 년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크게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도시와 전염병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보시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서 생겨났고요. 그거보다 500년 지나서 나일강 주변에서 이집트 문명이 생겨났죠. 왜 이 두 지역에서 나타났냐면 이 지역이 특별하게 건조기후대예요. 최초의 문명이 건조기후대에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은 건조한 기후대가 사람이 모여 살았을 때 전염병이 전파되기에 제일 적은 확률을 가진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의 증식도 좀 적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파되기도 좀 약간 불리한 그런 컨디션이죠. 반대로 사람이 모여 살았을 때 특별한 위생 조건 그 시스템이 없어도
사람이 고밀화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건조기후대를 벗어나서 온대기후대나 이런 데로 이동을 하면은 사람이 그곳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게 위생적인 시스템을 개발을 합니다. 로마의 상수도가 대표적이고요. 이런 아퀴덕트라고 하는 이런 시설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위생적인 도시를 만들었죠. 파리 같은 경우가 이런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을 수 있었던 거는 하수도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을 더러운 물을 하수도를 통해서 배출함으로 인해서 그런 전염병의 강한 도시를 만들었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파리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 한 100년, 200년 전부터는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부분이 지금의 우리의 전염병 문제는 BT를 통해서 해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백신이 개발이 됐고요.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사실 BT 덕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도시는 28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0만 명이 넘는 거는 뭐 460개가 된다 이렇게 보통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대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도시의 형성들은 사실 우리가 좀 막기 힘든 큰 어떤 흐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지능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들은 1000억 개 정도의 뉴런 그 뇌세포가 있는데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시냅스가 있어요. 그게 100조 개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끼리 연결이 많이 될수록 이런 시냅스가 늘어날수록 지능이 높아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철근 콘크리트 같은 기술을 통해서 높은 건물을 만들고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함으로 인해서 시냅스의 총량을 늘리는 거예요. 사람끼리의 관계의 시냅스를. 그래서 거기서 어떤 지식의 어떤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들도 많이 생겨나는 거고요. 경제적인 기회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20세기에 이런 도시를 만들다가 한계점에 다다랐어요. 엘리베이터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 수 있는 시냅스의 총량이 한계. 그래서 만들어진 게 결국엔 인터넷을 통해서 또 한 번 시냅스의 빅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냐면요. 오프라인 공간 안에서의 사람들과 여러 접점을 만날 수 있는 시냅스의 총량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SNS 상에서의 또 다른 그 시냅스의 총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는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메소포타미아의 그 최초의 도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5,000년간 계속해서 변하지 않은 하나의 원칙은 시냅스 총량이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온라인 시냅스와 오프라인 시냅스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코로나는 뭐 이런 도시를 해체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에게 접근하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화상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한다고 해서 그런 것만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한 사람은 문자 보내고 화상 통화하고 집 앞에 가서 손잡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누가 더 경쟁력이 있겠어요? 후자의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온라인 기회와 오프라인 기회가 있다면은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프라인으로 점점점 언택트로 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접촉의 숫자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줄여가는 도시들이 있겠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모여 사는 이유가 있죠. 그 사람들이 집단에 소속됐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요. 생존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죠. 공통의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에 집단의 규모를 키웠고 그래서 생존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집단에서 이탈됐을 때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생존 확률이 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모여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도 종교도 있을 수 있고 또 음식에서 그런 것들도 만들죠. 냄새가 고약한 음식들, 뭐 홍어라든지 치즈라든지 발효 음식들을 먹는 이유는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과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과의 경계를 만들면서 구분해서 우리 집단끼리의 결속력을 키우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간의 본능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본능은 웬만해서는 바뀌기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 도시에 필요한 거는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언택트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서 온라인상에서 사람들끼리만 만나게 한다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끼리끼리만 모이게 되는 현상이 생겨나요. 그게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같은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정치적으로 진보 사람들끼리는 진보끼리 모이고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보수끼리 모여서 단톡방을 형성하고 그게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갈등은 점점 심해집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비싼 공간이 있고요. 돈이 적은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적은 돈을 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룹들이.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언택트 시대에 역설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거는 오프라인 상에서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도시 속에서의 어찌 보면은 공원이고 벤치고 도서관 같은 것들이죠. 물론 그 안에서 전염병의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겠지만은 그런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도시를 보시면 연면적이 주거가 보통 한 53%, 서울의 경우죠. 상업은 31%입니다. 그러니까 50대 30, 나머지가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오프라인이 점점 줄어들고 온라인 소비가 늘어날수록 오프라인 상에서 상업의 공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재택근무도 하게 되고 온라인 쇼핑을 하면은 가게들도 많이 빈 가게들이 나오죠. 거기서 우리가 빈 공간들이 생겨날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것들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도시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 도시는 아무런 여유 공간이 없었어요. 마치 우리가 이런 퍼즐이 있는데 이렇게 칸으로 되어 있는 격자로 된 퍼즐에서 빈 공간이 하나 있는 게 있죠. 그런 퍼즐들을 우리가 이리저리 돌리면 그림을 짜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놀이처럼 빈 공간이 거기에 한 칸이 비어 있어야지만이 돌려막기를 통해서 그림을 맞출 수 있었던 그런 게임인데 이 도시는 그 한 칸이 안 비어 있던 거죠. 근데 앞으로 어찌 보면은 온라인 소비와 언택트 소비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 빈 공간이 생겨나면은 그것들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 도시의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소비를 드론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저는 되게 회의적입니다. 이유는 시끄러워서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소음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밤 11시에 치맥을 드론으로 배달하면은 옆집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불가능한 얘기고요. 드론이 가끔가다 떨어지기라도 하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드론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늘어나는 물류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개인 자동차의 사용량도 늘어났다고 그래요.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싫은 거죠. 그럼 교통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점점 이 도로가 교통량이 늘어나게 될 텐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물류의 교통량들을 지하 터널로 보내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게 토요타 자동차 회사에서 만드는 우븐시티라는 실험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하에다가 자율주행 로봇이 다니는 전용 물류 터널을 만드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되면은 저는 공사비도 적게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나 버스가 다니는 터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높은 천정고가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기술이 발달을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듭니다. 전봇대들도 지중화됐고요. 하수도도 지하로 숨었고 스마트폰의 키보드도 화면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지하화돼서 숨기는 쪽으로 기술이 발달해 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21세기에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자율주행 로봇이 다니는 지하 물류 터널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효율적이냐 하면은 우리가 피자 한 판을 오토바이를 통해서 배달을 시켜 먹으면은 사람들이 운전자 60kg에 오토바이 100kg에서 161kg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로봇이 10kg짜리가 운반을 하면 11kg만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드론 같은 경우는 최악이죠. 드론은 그 기계 자체도 하늘로 띄워야 되고요. 거기다가 물건까지 달아서 하면은 그거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모터가 늘어나게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땅으로 다닐 수 있는 이런 운송 로봇이 훨씬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만들어지면은 이런 도로가 빈 땅이 되고 그 도로의 많은 부분이 공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서울 전역으로 경의선 숲길 공원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건축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5,000년의 역사를 보시면은 전염병하고 기후 변화가 항상 가장 큰 변화의 요소였거든요. 21세기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기후 변화도 있고요. 거기다 전염병도 지금 돌고 있죠.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상태를 우리가 초기에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가 있어요. 19세기에 에너지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석탄에서 다른 걸로 바뀌어 나갈 때 석유라고 하는 에너지원이 있었고요. 수소 에너지가 그 당시에 가능한 에너지였어요. 근데 두 가지를 저울질을 하다가 수소를 버리고 석유를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석유가 약간 더 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초기의 그 선택이 지난 100년 동안의 우리의 지구 환경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의 이 터닝 포인트의 기점에서 어떠한 걸 선택하느냐, 우리가 드론을 선택할 것이냐, 지하 터널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전 국민의 절반을 택배 기사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택배를 날리게 하고 대신에 인간은 더 인간적인 직업을 갖게 할 것이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이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향후 50년, 100년의 방향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시스템들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저도 지금 여기서 뭐 아는 것처럼 하고 떠들긴 하지만은 다 제가 볼 때는 헛소리고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거는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만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가치관을 정립한 다음에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